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잠시 잘 쉬셨나요? 어, 1주차 3교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수상 활동에 관해서 수상시설에 게시되는 규칙들 이어서 한번 볼까요? 놀이용 구조물을 볼 때 수상인명구조원의 경계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가, 주의해야 되는가, 이어서 볼게요. 흥분한 어린이들은 얕은 물 속에 물보라나 분수 근처에서 달리고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다. 그쵸? 우리 어린이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경계해야 됩니다. 넘어진 이후 그 어린이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번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뒷사람이 또 깔리고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죠. 흐르는 물은 수영자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에, 물살에 쓸려서 넘어질 수가 있죠. 특히나 선생님이 근무했던 아까 예를 들었던 캐리 땡땡 물놀이 공원에서 퀵라이더라고 서핑 그 연습장이 있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시흥 쪽에 대형 서핑 공원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물놀이 공원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굉장히 좀 그 물살이 센 파도가 센 어떤 그런 곳이 있었어요. 서핑 라이더라고. 그래서 물살이 상당히 센 편이라 그 흐르는 물살에 그 서핑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웃긴 얘기지만은 여성분들은 비키니 수영복을 위아래로 이렇게 입었는데 윗도리가 잘 벗겨져요. 그래서 날아가서 거기 안전요원들이 항상 대형 타월을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벗겨지면은 바로 그거 덮어서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살이 굉장히 셀 때 각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균형을 잃고 넘어질 때는 그 남성분들은 아래 한 장만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벗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런 재밌는 경우도 있었네요. 자, 수영자들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물에 뜨는 장난감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올 때 다른 수영자들 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했지 그냥 노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물에 뜨는 튜브 같은 거, 뭐 그런 쪽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 밑에 다른 수영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자, 역시나 놀이용 구조물 이어서 한번 볼게요. 놀이 구조물 관찰 시에 수상인명 구조원이 알아야 할 사항, 관찰 시에 알아야 할 사항,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 구조물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 구조물은 어디에 있었더라? 못 찾아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척하면 착. 아, A동, B동 저쪽 구역에 어디에 있다. 꿰고 있어야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요청이 오면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무전으로 다 연락을 해서 움직이죠. 수영장 시설의 고객 수, 대략적인 수, 집계표, 대략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입장 시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면 퇴장할 때 그 수가 그대로 퇴장을 했는지를 알아야 어, 한 명이 퇴장을 안 했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죠? 이 부분도 역시나 물놀이 공원이다 보니까 여담입니다만 그 캐리 땡땡
거기가 이제 최초의 공원이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라 삼성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초창기에 시설적인 사고도 많았고 익사 사고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대기업은 대기업이죠. 뉴스에 단 한 컷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막은 거죠,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라이프가드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메인 좀 위험할 것 같은 위험 지역인 파도풀. 파도가 안 칠 때는 깊이가 5, 6m 정도 되고 파도가 칠 때는 7, 8m 정도 높이가 돼요. 그리고 그 깊은 쪽 벽 쪽에는 조파실이라고 그래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 조파실 기계실이 있지. 그래서 그 앞쪽에는 데드라인을 쳐가지고 그쪽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 워치타워에서 감시하고 무전으로 확성기로 얘기하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뛰어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들이 쓰는 장비는 레스큐 튜브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비 구조는 장비 구조인데 레스큐 튜브 하나만 가지고 구조를 하는 거죠.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고, 구글 그 음성 그게 켜지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는 이제 이용객이 다 빠져나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용객 숫자를 맞춰서 다 나갔구나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명구조 요원들은. 창고에서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갔는데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 깊은 물 속에 그 수영장 바닥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 걸 제가 했거든요. 그 깊이 들어가서 숨 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차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숨을 참고 들어가서 그냥 맨몸이지 맨몸. 자명을 잘해야 되겠죠. 예, 들어가서 전원 켜고 그 청소기 돌리듯이 우리 이게 쭉 이렇게 한번 틈바구니를 조금 돌리고 자동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기가 움직여요. 그거를 해놓고 저쪽 구석으로 가는데 형체가 있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서 잘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껴서 돌아가셨더라고. 조파실에.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시신 인양이 되는 거지. 익수자 구조가 아니고 사체 인양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내 파도풀 쪽에 그 대형 조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조명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맞아가지고 또 돌아가신 적이 있고 다치기도 하고 조파실에 낀 건 아닌데 단순 빠져서 익사 다 나고 났더니 그냥 뼈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무리 인명구조원이 서치를 잘하고 조심한다 그래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자, 구조물을 사용하는 고객 수. 당연히 카운트가 되죠. 카운트가. 구조물을 사용하는 고객의 나이와 기술. 연령이 뭐 키가 안 맞는데 너무 어린아이를 태울 수는 없죠. 활동과 흥분 정도. 예, 너무 그 어린아이라서 과도하게 막 놀래거나 흥분을 하는 이런 정도면은 좀 그 놀이기구를 태울 수가 없겠죠. 뭐 진정시킨 후에 부모님과 함께 타든가. 주변을 살피는 수상인명구조원의 능력. 그렇죠. 하나에 꽂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한 곳만 보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그런 형태의 살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두루두루 살피되 시야각을 넓히되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안전한 수상 활동. 자, 놀이용 구조물 역시나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설 미끄럼틀에 대한 지침, 워터 슬레드라든가 일반 튜브같이 생긴 미끄럼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회전식 미끄럼틀도 있고 모든 미끄럼틀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따른다. 자, 이건 필수입니다. 모든 물건들에 대한 그 지침은 제조사의 매뉴얼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소송에 걸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이와 키와 몸무게 지침을 강화한다. 그 매뉴얼상에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까지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지노선이 예를 들어서 100kg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위험 수치가 뭐 90kg까지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전하게 85kg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 번에 한 명씩만 미끄럼틀을 사용하도록 한다. 발이 먼저 미끄럼틀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걸로 간혹 가다가 안내를 해도 스릴을 즐기고자 머리부터 냉큼 들어가는 순식간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안전요원은 수상인명구조 안전요원은 카리스마가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절도 있게. 예. 자, 손은 미끄럼틀 안쪽에 둔다. 서거나 멈추거나 머리부터 내려와서는 안 된다. 미끄럼틀에 들어가고 나오는 지점을 항상 명확히 하라. 금속성 물질, 락화 열쇠, 보석류, 금속, 단추, 지퍼, 안경류, 시계는 금지된다. 그렇죠? 스스로 긁힐 수도 있고 미끄럼틀을 긁어서 다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죠. 요것도 여담인데 그 캐리 땡땡 거기서 근무할 때 얘기죠. 뭐 물안경은 어마어마하게 그 분실된 것들이 쌓여서 나오고 뭐 보석류 네? 여기 보면 여기 보석류 있죠? 보석류나 뭐 이런 금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주웠어요. 깊은 물 속에서. 그럼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죠. 예, 예. 수상인명구조원은 미끄럼틀의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도록 한다. 그죠? 맨 위와 맨 아래를 조사해야 되겠죠. 자, 또 역시나 이어서 시설안전 관련해서 시설안전 및 시설안전 점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살피기 위한 어떤 특정 구역들이 있죠.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도크라든가 도크라기도 하고 데크라고도 하죠. 예, 어떤 그쵸? 단상같이 생긴 뭐 그런 데죠. 그 수영객들이 뭐 뛰거나 어린아이들이 뛰거나 뭐 가시 같은 것이 나와 있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내부는 당연히 그 안전을 살펴야 되는 특정 구역이고요. 라커룸, 의외로 라커룸에서 미끄럼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오락시설과 놀이구조물, 당연한 특정 구역이죠. 안전 살펴야 되죠. 화학약품 저장소, 여기 보면은 그 수영장 그 소독약품, 그리고 고압 세척기, 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화학약품 저장소가 있죠. 이것도 혹시 문제가 없나 당연히 살펴야 되는 구역. 자, 효과적인 감시 감독을 위한 요소를 한번 볼까요? 부상자를 인지해야 된다. 부상자를 인지해야 된다. 부상자가 다쳤나 안 다쳤나, 행동 거지를 보고 저 사람 다쳤구나 이런 거. 적절한 주시,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A 요원이 어디에 있다. 지금 현재 C 요원은 어디를 돌고 있고 현재 어디에 있다.
이것들을 다 무전으로 소통을 하면서 원래의 위치에 무전을 안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맡은 책임 지역은 반드시 책임 안수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 제가 역시나 또 예를 드는데 그 놀이공원, 물놀이공원 그곳에 있을 때는 A구역, B구역, C구역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구역 안에 배치도에 예를 들어서 A구역 안에는 뭐 퀵슬라이더, 봅슬레이 구역, 뭐 봅슬레이 상단, 봅슬레이 하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책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A급 주시 지역, A급 주시 지역, B급 주시 지역, 뭐 C급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도를 나누기도 했었죠. A급 지역은 역시나 깊은 물인 파도, 메인 파도풀이 됐었고요.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자, 효과적인 감시 감독 중에서 구조 대상자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구조 대상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저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건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수용 활동자들이 익수 상태 시 보이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매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꾸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그게. 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저게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익수 상태에서 하는 행동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숨 쉬는 거는 지친 수상 활동자인 경우엔 숨 쉬는 게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의식이 있는 구조자인 경우엔 숨 쉬려고 숨 쉬는 것 자체도 노력을 하면서 숨 쉬는 거 노력하느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건지 이런 것도 판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의식이 없는 구조 대상자는 호흡 중단, 의식이 없는 구조 대상자는 비교적 판별이 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잠수한다고 장난치고 숨 참고 숙이고 있는 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만약에 장난치느라고 참고 있으면 좀 금방 나오죠. 자, 팔다리 동작 볼까요? 적당한 정상적인 활동자는 뭐 적절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겠죠. 하지만 지친 수상 활동자, 지쳤을 경우엔 이병을 나름대로 하면서 떠 있으면서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떠 있든 그래서 손을 흔들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흔들겠죠.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의식이 있는 구조 대상자는 의식이 있는 구조 대상자하고 지친 활동자하고는 다른 거죠. 구조 대상자는 팔로 물을 막 누르면서 위로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죠. 빠지면 안 되니까. 다리 동작이 없어요. 물에 빠질 것 같은. 다리 동작이 있다면 구조 대상자가 아니죠. 그냥 수영자죠. 이병을 하는 수영자죠. 의식 없음 무동작이고요. 몸의 자세를 볼까요? 정상적인 활동자는 수평 자세로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지쳤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섰다가 갔다가 뭐 여러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뭐 어떤 수영을 못하죠? 그냥 수직으로 숨을 쉬려고 그냥 어프어프 하고 있겠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등을 보이거나 앞쪽면, 배 쪽을 보이면서 엎드리거나 뜨거나 떠 있거나 그러거나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자세를 볼까요? 정상적인 수상 활동자는 아주 현격하게 앞으로 막 움직인다거나 하겠죠. 지친 사람은 약간의
전진하다가 점차 못 가고 이런 거죠. 자, 의식이 있지만 살려달라고 구조 대상자는 이동하는 게 없어요. 1분 이내 20초에서 60초 이내에 바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식이 있지만 살려달라고 버둥거리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20초 넘어가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 한 3모금 먹으면 바로 그냥 의식 잃고 기절할 수 있습니다. 기절만 하면 다행이지만 호흡 중단으로 인한 심정지까지 와서 익사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효과적인 감시 감독 중에 익수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수의 원인. 자, 첫 번째는 인식 상태예요. 인식. 익수자들의 행동을 구분하고 구조 요청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러한 본능적인 익사 반응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면 익수로 이어지게 되겠죠. 치매 단계입니다. 치매 단계. 감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코치나 레슨을 수행해서는 안 되죠. 보통 수상인명구조 요원, 워치타워에서 감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감시 감독을 해야지. 그 시간에 누가 뭐 가르쳐달라 그래서 잠깐 레슨을 한다거나 한눈을 판다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1차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감시 감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지 말 것.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근무태만이죠. 근무태만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죠. 소홀한 경우. 근무 시간에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대화 등으로 근무 소홀은 감시 감독에 영향을 주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로 발생될 수가 있다. 여기 예시가 있죠. 라이프가드들은 특히나 야외에서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일하기 때문에 많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서 뭐 굳이 뭐 바르지 않아도 뭐 그 적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따가워서 특히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선크림 같은 거를 필수로 발라야 하는 요소이긴 한데 필수로 발라야 됩니다. 근데 자칫 뭐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조금씩 더 발라야 하는데 그거를 제때 휴게 시간에 잘 조절하지 못한 채 뭐 좀 급하다는 이유로 바른다거나 뭐 친구와 대화한다거나 갑자기 뭐 벨이 울리는데 정신없어서 뭐 모자 밑에 깔려 있는데 그걸 찾는다거나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까 봤죠? 구조가 필요한 그런 익수자인 경우에는 20초면 벌써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20초에서 60초 이내에. 그럼 벌써 어떻게 됩니까? 익수 상태에 빠져서 익사자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자, 효과적인 감시 감독에서 첫 번째, 적절한 주시를 해야 한다. 수영자들을 관찰하는 시각적인 기술이 있어요. 뭐 지그재그로 본다거나 좌우로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시를 위한 지침 뭘까요? 할당된 책임구역을 주시해야 된다. 수면뿐만 아니라 수영장 바닥도 주시한다. 우리가 수상인명구조원이지만 20초에서 60초면 벌써 가라앉는다 그랬죠? 물속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사람이 많으면 바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발견 불가 상황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수면뿐만 아니라 그 수영장 바닥까지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고 반복적으로 주시하고 모든 움직임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주시해야 한다. 오타가 났네요. 모든 움직임. 잠재적인 문제점을 주시하고 사람들이 밀집 지역을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한다. 기타적으로 햇빛의 눈부심, 흐린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면의 그림자 등. 자, 햇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자칫 반사돼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물이 흐리면 당연히 물 밑에 살짝 깔아앉은 사람 안 보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물 그림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강가나 계곡이나 호수 같은 데서. 그럴 경우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망대의 형태와 위치, 구역 내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과 피로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인명구조 요원의 피로도 서로서로 다 챙겨서 알아서들 교대를 해야 되겠죠. 자, 효과적인 감시 감독 중에서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 어디에 근무를 하게 돼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높은 곳과 낮은 곳. 고지 전망대, 높은 곳에 있는 워치타워와 낮은 곳에 있는 워치타워. 고지 전망대, elevated station이죠.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바닷가 해수욕장 같은 데는 대부분 고지 전망대가 많습니다. 자, 책임 구역을 주시하는데 최상의 위치를 제공하죠. 고지 전망대 아래는 항상 붐비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 전망대 아래에 사람들이 뭐 파라솔을 끼고 돗자리를 깔고 여기서 먹고 놀고 있다. 그러면 라이프 가드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할 때 뭐 사람들을 밟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서 갈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복잡합니다. 장비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워치타워 고지 전망대 아래에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여유를 두고 유지를 하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워치타워에 그 올라가거나 내려올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공간에 이렇게 뭐 짐이 쌓여져 있다거나 복잡하면은 긴급시에 대처할 수가 없겠죠. 항상 그 비상용 장치, 비상장치, 비상용 시설, 이런 거는, 긴급시설, 이런 거는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지만 평상시에 늘 쓸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갈고 닦아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3초 이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놔야 되겠다. 요거는 뭐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저 꽃가를 세워서 좀 한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 이번에는 저지 전망대입니다. 그라운드 레벨. 바닥 쪽에 있는 레벨의 스테이션. 요렇게 저지 전망대죠. 저지 전망대의 장점은 낮은 곳에 바로 있기 때문에 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간 줄여서 뭐 이렇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고객과 가까이 있기 위한 목적이다. 그죠? 전체적인 수영 지역에 대한 수상인명구조원의 시야가 제한된다. 아까 고지 전망대에서는 전체적인 시야 확보에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저지 전망대의 목적은 수영지역 전체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서 구조할 수 있는 자기 책임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에 중점을 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놀이기구나 다른 고객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질 수도 있네요. 요건 단점이네요. 그죠? 수상인명구조원은 순찰하는 동안 책임구역에 있는 수영자들을 책임구역 안에 있는 수영자들을 향해 있어야 되고 순찰하는 동안에도 이 모래 쪽, 바깥쪽을 본다거나 이런 것보다 항상 시선은 바다의 수영자들을 쳐다보면서 순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수상인명구조원이 등을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것도 뭐 뛰어내리는 거지만은 요 한 칸만 뛰어내리면 돼서 이거 계단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지 전망대에 속합니다. 자, 효과적인 감시감도 수상인명구조원의 위치 중에서 교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상인명구조원의 교대 어떤 방식으로 교대할 것인가? 라이프가드들이 지치면 안 되죠. 적절한 휴게 시간과 함께 효과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대 시간을 짜는 거, 각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수상인명구조원의 배치, 교대표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수상인명구조원을 필요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탈수죠, 탈수. 네. 수시로 물을 먹어서 좀 지치지 않도록 그쵸? 소모성 열사병. 너무나 과도하게 그 체력을 써서 열로 인한 손상. 일사병과 열사병은 다릅니다. 일사병은 햇빛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어지러워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열사병은 체내의 시스템이 열 조절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열이 오르는 채 열이 방출이 안 된 채 쓰러지는 게 소모성 열사병, 열사병 중에 하나인 소모성 열사병이죠. 일광 과다 노출. 이럴 경우에 일사병에 걸릴 수가 있겠네요. 일광 과다 노출. 근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 아주 고역이죠, 이거. 근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 이렇게 몇 번 구조한 대원은 좀 고지대 워치타워에 뭐 워치만 하도록 망원경만 보도록 좀 배치표를 좀 유사시에 예비 인원을 둬서 교대 근무표를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면 부조. 그렇죠. 뭐 그 대원 그 요원이 개인이 뭐 야간에 술 먹고 놀다가 다음날 근무인데 잠을 못 자서 이럴 경우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 과도한 근무로 인해서 수면 부족이 시달리는 것도 안 되겠죠? 수상 인명 구조 요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역시나 이어서 한번 볼까요? 수상인명구조원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수치. 자,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되겠죠. 자, 모자, 선글라스, 파라솔을 사용하면서 햇빛의 노출로부터 가능한 한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선글라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장렬한 태양을 오래 20대 때부터 뭐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는 뭐 상관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주 쌓이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백내장 걸려요. 강렬한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백내장 걸립니다. 백내장. 예?
백내장 고칠 수 없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20대 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예. 또 뭐 라이프가드들은 선글라스 끼면 좀 멋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햇빛에 반사돼서 눈이 부셔서 근무에 익수자 발견에 지장이 생겨요.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그럼 인명 구조하러 갈 때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선글라스 집어 던지고 가는 거죠. 예,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충분한 휴식 후에 근무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의무예요. 충분한 휴식도. 전망대를 교대로 옮겨가면서 휴식을 취한다. 자, 수면 부족이고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나 있다면, 아니면 사전에 미연에 예방을 하자면, 저지 전망대에서 낮은 데서 한 곳만 계속 보면 마치도 이렇게 취한 것 같이 몽롱해질 수도 있어요. 교대로 수시로 높은 곳으로 가서 멀리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찰로 걸어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자주자주 포지션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몽롱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교대 근무표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료 구조요원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서로 상대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알고 동료의 현재 상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컨디션은 괜찮은지, 아침에 출근해서 가벼운 말 한마디라도, 오늘 좀 컨디션이 좀 피곤하네. 뭐, 요런 정도로 얘기해도, 저 친구가 오늘 피곤하구나. 이런 거를 바로 감지해서, 동료의 건강도 챙기면서 그 동료가, 긴급상황 투입됐을 때, 바로 같이 투입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동심이 좀 필요합니다. 자, 책임지역. 책임지역을 자기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된다고 앞서 훑어봤죠? 자, 전체 수영장 면적, total coverage. 전체 수영장 면적을 책임져야 되는, 이거는 좀 작은 규모를 말하는 거겠죠? 한 사람의 안전요원이 근무할 경우에 사용되게 되겠네요. 자, 부분 수영장 면적, 구역으로 나누는, 존으로 나눠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무했던 그 물놀이 공원, 거기에 보면은 어, A구역, A지역, A존, B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A급 위험 A급 지역 뭐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레드존 해가지고 가장 체력적으로 괜찮고 라이프가드 인명구조 라이센스가 필수로 있는 뭐 이런 곳에 투입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중을 나눠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수상인명구조원이 나누어서 담당할 지역. 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응급 상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 준비. 물에서만 단순히 구출해 내서 오는 것까지가 아니고 수상인명구조원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인명구조 플러스 심폐소생술 뭐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응급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 요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물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어린이가 물에 빠졌을 경우,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의 상황을 예시로 든 겁니다. 물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어린이가 물에 빠졌을 경우, 어떤 사람이 발작을 하거나 심장마비 또는 발작해서 물속에 빠졌을 경우, 자, 물에서 발작을 하면 마비가 와서 바로 깔아앉죠.
젊은 사람이 얕은 물에서 다이빙해서 머리를 부다쳐 마비 증상을 일으킬 경우. 지금 현재까지 세계 다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네요. 발작이나 심장마비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정말 2, 3초 이내에 튀어나가서 거의 근접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영 접근으로 열심히 수영 쳐서 수영으로 해서 헤엄쳐서 익수자인 데까지 수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굉장히 짧은 거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계곡 이런 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전부 다 그 제트스키라고 하죠. 수상 오토바이. 예,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을 합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걸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없는 경우에는 수영으로 헤엄쳐서 가야겠지만요. 자, 전기시설이 갑자기 정지되었을 경우 모든 전기시설 셧다운 되면은 큰일 나죠. 위험한 화학약품을 흘렸을 경우 위험한 화학약품이 수영객들이 있는 물속으로 떨어졌으면 대형 사고죠.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경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물에서 뺀 다음에 천둥 번개가 종료 후 30분이 지난 후에 예, 다시 개시하는 거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수상 인명 구조 내의 책임 한번 볼까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수상 인명 구조 대원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응급 상황 조치 계획에 따를 것. 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명 구조 요원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익수자도 구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행동을 한다면 책임 전가가 돼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한다. 구조의 도움과 수행을 해야 한다. 뭐 이건 기본이죠. 비상대책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주변인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면은 나중에 그 익수자가 처치가 잘 돼서 깨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창피하겠죠. 그럼 또 민원 들어옵니다. 잘 구조해서 살려놨더니 뺨 맞는다. 뭐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수영장이나 시설의 정화. 뭐 깨끗해야 되겠죠. 수영장 바닥 로봇 청소기 돌리는 것도 수상인명 구조원들의 책임이에요. 일반 청소원이 그거 청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특수 임무인데요. 그죠? 특수 임무입니다. 특수 임무. 자, 응급 상황 행동 계획.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앞서 얘기했었죠.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지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응급 상황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 한다. 물이나 땅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죠? 통보 순서, 긴급 통보 순서를 사전에 짜서 그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자, 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은 적절히 문서로 작성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증거 자료로 남아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칫 그 오해를 사서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익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못 살려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목격자, 주변에 있는 목격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고서 작성, 사건 일지, 사건 기록 보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경찰서에 보고가 들어가요. 살려서 병원으로 갔더니 살았어. 그래도 어떤 그 사건 조사 차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망했어요. 당연히 경찰 조사 받습니다. 그러면 수상인명구조요원이 구조하다 실패해서 죽었을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망에 대한 책임 안 져요. 정말 잘못된 이상한 구조를 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릴 정도, 그거 망가뜨려서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죠. 그건 구조 활동이 아니죠. 죽이는 활동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펼쳤을 때는 비록 사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수상인명 구조원의 책임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내 손에서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저도 구조활동을 수없이 했지만 내 손에서 호흡이 돌아와서 눈 뜬 상태로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간 적도 있고 내 손에서 끝까지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뼈가 아플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은 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119 구급대가 너무나 빨리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1시간 40분 정도 만에 구급대가 왔는데 호흡이 안 돌아온 상태에서 인계가 됐잖아요. 하지만 내 손에서 사람이 1시간 40분 동안 호흡이 안 돌아왔으면 뭡니까? 거의 벌써 뭐 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게 사망은 아니죠. 사망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내 손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병원에서 죽었지. 그럼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정당한 매뉴얼대로 기록 남기고 매뉴얼대로 구조활동을 했다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목격자 진술도 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자, 설비 체크. 장비 안전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교정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불안전한 지역의 접근은 제한해야 되겠죠, 당연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이 사전 브리핑도 향후에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 사전 브리핑, 사후 브리핑을 수시로 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소요됐는데 양이 많죠. 자, 사건 기록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응급처치 활동 요소, 수상인명구조원의 역할과 의무 몇 가지만 볼까요? 누가 빈 구조 지역을 커버할 것인가? 이런 비상 근무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환자를 응급의료 직원과 만나서 같이 호송하는가? 호송 누가 할 건가? 사전에 짜져 있어야 되겠죠? 누가 들 것을 가져올 건가? 응급처치하면 누가 가져오나? 의사소통이죠? 신호체계. 응급실 직원에게 누가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신호는 뭘 할 것이며 누가 할 건가? 무전기로 할 건가? 신호탄으로 할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깃발로 할 건가? 주변인들의 상호작용. 누구에게 구경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구경꾼들 통제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할 건가? 누가 책임자인가? 그죠? 또한 뉴스에서 또 취재 나오죠. 환자의 가족한테는 누가 응대를 할 건가? 구조대원끼리 사인이 안 맞아서 뭐 서로 표현이 약간씩 달라서 미세한 뉘앙스 차이로 아다르고 어달라서 한 끗 차이로 문제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대중매체 담당 뭐 이런 담당은 뭐 그 총책임자가 한다거나 보고를 받아서 정리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활동, 사건 기록 양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건 기록지 양식은 누가 작성하나 뭐 이런 거. 물에서의 일반 구조 절차 체크하게 돼 있죠? 주변 환경과 안전하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뭐 이런 거.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물에서 환자 끌어내리는 거. 땅에서의 응급상은 주변을 조사하고 환자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자, 개인 신상 적게 돼 있죠? 부상 당한 쪽. 부상 당한 사람. 환자 이름, 주소, 신상 명세를 적는 거죠. 예, 본인도로 적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상이면은 본인이 적을 수 있겠지만 익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 본인이 적을 수가 없겠죠. 경찰서에서 조사 나올 때 파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주변의 탐문으로. 자, 기록을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발생 장소, 경위가 왜 발생했는지, 부상자는 있나 없나, 있으면 그 유형. 자, 여기 보세요. 목격자. 여기 좀 뿌옇게 나왔는데 목격자 1, 2를 적게 돼 있죠? 목격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수상인명구조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죠. 수상인명구조원은 응급처치를 했는가? 했는가? 응급처치를 거절했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나? 뭐 이런 거 쫙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자 누구? 좀 별도로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자, 사건 기록 양식 작성하는 방법,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뒤로 조금 몇 가지가 남았어요.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요령이 한 뭐 7가지 챕터로 그 내용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수업 시간이 알차게 좀 깊게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갔던 관계로 나머지는 다음 주차에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상인명구조요원이라고 하지만은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수 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수상부터 수중까지죠. 수중은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차지 않는 이상, 인공호흡용 장비를 차지 않는 이상은 수심의 깊이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깊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첫 시간에 1교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나요? 사람이 유인잠 수정으로 바다의 해저에 그 탐사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진행이 됐었나, 그것보다도, 최대 깊이, 무인잠 수정이라고 하죠. 무인잠 수정이 ROV라고도 하는데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지금 인류가 최저 깊이로 탐사가 성공한 게
예, 몇 미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발전적이죠. 해저 4,743m, 해저 4,743m까지 그 ROV 탐사 로봇이 촬영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곳 4,743m니까 거진 약 5,000m네요.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메인은 수상인명 구조와 생존 수영에 관련된 거지만 마음가짐과 시각과 머릿속에 그 사고하는 그 방식 자체를 조금 이렇게 넓게 가지면서 학생 시절에 그 다양하게 폭넓은 사고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한 주차, 1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